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어,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굉장히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업교육론 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디 모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 모형은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 체제 개발 모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는 분석과 설계, 개발 요 세 가지에 집중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입니다. 분석에는 현존 자료 분석, 교육 요구 분석, 역량 모델링과 직무 분석, 학습자 분석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직 분석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넣어 놨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존 자료 분석이란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영업 자료랄지 각종 교육 보고서 또 인사 자료 등등의 자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점, 기억할 점은 자료가 너무 많으면 이걸 분석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한 내용이 실제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교육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교육 요구 분석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육 사정이라고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needs assessment입니다. 총 4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걸 조사할 거냐라고 하는 정보의 출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 요구 조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도구를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도구의 선정입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 준비해서 교육 요구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와 그다음에 포커싱 그룹 인터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설문조사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FGI예요. 왜냐하면 일대 다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참석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 특히 이제 조별로 이렇게 FGI를 하기가 쉬운데, 이 같은 조, 우리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멤버들이 서로 친하지 않거나 직급이 너무 다르면 솔직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직급,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서 FGI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은 이런 설문지를 사전에 제시를 하고 이 설문지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정리해 온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 나누는 그런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설문지는 이 질문지는 설문 방식을 사용할 때도 이 질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질문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업무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예요? 또 여러분이 이번 교육과정을 개편하려고 하는데 혹시 배우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까? 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태도, 어떤 거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역량 모델링과 직무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상세한 내용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요. 다만 어, 역량 모델링을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량 모델링을 실시한다? 이건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기보다는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보다 역량 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요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역량 모델링을 제시했던 것은 뭐냐면 이미 역량 모델링이나 또는 직무 분석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과정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과정 개발을 위해서 역량 모델링을 새로 처음부터 실시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학습자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자 분석에 있어서 학습자의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 두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생의 규모랄지, 그다음에 연령대랄지, 뭐 다른 부분들도 더 많이 고려할 수 있으면 좋겠죠. 먼저 교육생 규모입니다. 10명 이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라고 하면은 워크숍이나 토론, 실습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30명 이상이다 하더라도 여러 토론이나 실습을 만약에 기획하고 있다면 각 조를 한 5명 정도, 예, 6명이 넘지 않는 정도의 조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30명 이내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규모인데요. 한 3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는 강의도 할 수 있고 토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서 어, 좋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 50명, 100명 이렇게 가게 된다면 집중력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때는 시청각 자료를 자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육생 연령이 한 20, 30대다라고 하면 좀 캐주얼하고 편안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이 좋고요. 20, 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예시들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뭘 먹다가 이거 삭삭김치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이건 김치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빠 삭삭김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삭삭김치에 대한 아, 용어를 처음 들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연령대가 낮으면 그 연령대에 관심을 갖는 주제나 또는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죠. 반면에 4, 50대에 이런 나보다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경험이랄지 또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뭐가 됐냐, 강사로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이분들을 접근하게 되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저항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연령대, 강사인 나보다 더 연령이 낮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해도 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신감을 갖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조직 분석에 대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직 분석은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의 미션이랄지 비전이랄지 또 경영 전략이랄지 우리 조직의 문화는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교육과정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 조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계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 설정, 그다음에 내용 선정과 배열, 교육 방법,
교육 매체 선정하는 것, 그다음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세부 단계들로 이루어진 설계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학습자의 입장에서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 일어났을 때, 교육이 이루어진 그 이후의 행동 상태,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목표 기술 시에 고려할 사항들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선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석 결과를 철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널리시스,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았어요. 여기에는 교육 요구 분석이랄지,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파악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육 분석은 분석대로 하고, 교육 목표는 이것과 별개로 작성을 해야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 분석 결과가 교육 목표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어진 교육 시간을 참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짜리 짧은 교육을 우리가 쇼폼 형태로 제작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또는 한 이틀, 3일짜리 장시간의 교육을 설계한다고 했을 때 그 교육생들의 이 도달하는 그 수준, 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짧은 시간에는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짜리 실습까지 우리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보시는 내용은 간해가 학습 능력을 총 5가지로 이렇게 유형화시켰습니다. 언어 정보, 지적 능력 또는 인지 전략, 운동, 뭐 태도, 이런 영역들로 학습 능력을 나눴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계의 행성들을 알아야 한다.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런 식으로 태양계의 행성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정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일 텐데 이러한 언어 정보들이 있고 지적 기능이나 인지 전략, 또 운동 기능, 태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강의 예, 흐름상 이 간의 유형을 설명하는 것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고 또 간해가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습 과제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실 때 사실 잘 안 보이죠? 네,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렇게 4가지의 내용의 유형이 있고요. 메릴은 내용의 유형만이 아니라 단계별로 기억 단계, 활용 단계, 또 발견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수준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 활용법이라고 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사실에 입각하는 부분은 이런 거가 되겠죠. 챗GPT를 만든 회사는 어디일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오픈 AI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사실을 제공하는 것. 개념에 대한 부분은 뭘까요? 개념은 무엇이란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의나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개념에 대한 영역입니다. 반면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절차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형식, 어떤 형식으로 해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단계별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이런 게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예, 다음은 원리는 뭘까요? 원리. 원리는 우리가 어, 이것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인데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결과가 좋다라고 했다면 왜 구체적인지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더 잘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가 작동하는 원리,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까지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원리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 내용의 선정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고민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교육 내용을 우리가 어, 배열을 할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형태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인 배열을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하면 이 논리적인 배열 방식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배열도 있습니다. 보통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가게 되죠. 단순한 것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것으로 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신경 쓰게 되면 우리 학습자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다음은 교육 방법입니다. 강의법, 실습법, 토의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토의와 토론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토의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구성원들이 함께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토론은 찬반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토론합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너무 공격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반면에 또 그러한 어떤 공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이 토론을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강의식은 지식을 전달할 때 유용하고요. 시범이나 실습식을 할 때는 기능을, 아, 예를 들어서 GPT, 프롬프트 활용법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는 토의, 서로의 의견들을 나누는 토의식도 좋고요. 또 역할극도 좋습니다. 우리가 롤플레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이나 또 목적, 또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이 넓으냐, 좁으냐, 또 그 안에 어떤 시설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알게 된다면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계단식 강의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의식을 한다. 이건 조금 시설상으로는 어려워요. 평면 강의장에서 조별로 책상을 자유롭게 배열을 할 수 있을 때 좀 더 토의식이 유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서 교육 방법을 선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매체는 뭐 칠판이든 아니면 핸드아웃이든 빔 프로젝트든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디오도 있고요.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퀴즈를 또 실제로 모바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매체들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AI 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평가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커크패트릭의 주로 4단계 평가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4단계는 교육 반응, 그다음에 학습, 그다음에 행동,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반응은요, 교육 만족도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교육 만족도는 교육이 일어난 직후에 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부분들은 네, 교육이 일어난 이후에 또는 교육 중에도 퀴즈를 볼 수가 있죠. 중간중간에 뭐 강사가 질문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음 강의 시간에 지난 강의에 대한 퀴즈를 본다. 네, 이것도 학습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행동은 주로 교육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내지 한 세 달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내가 배운 교육을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행동 변화 평가 단계고요. 네 번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조직이 어떠한 결과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어떤 점이 좋아졌느냐라고 하는 성과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1단계 반응이나 2단계 학습에 대한 교육 평가가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어디까지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해 보는 것이죠. 네. 다음은 개발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실제로 교육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실행에서 사용할 교육 재료들을 만드는 거죠. 앞에서 설계가 일어났다면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만드는 것이 이 개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교재를 만드는 거죠. 교재에 포함될 내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앞선 시간 5강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용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이번 실습이 아니라 다음 실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실습 때 이 교환을 실제로 작성을 해보는 것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입 부분은요, 내게 주어진 시간의 5%에서 10% 정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랄지, 오늘 배운 내용은 어떠어떠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예,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80%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이제 예,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종결 부분에 있어서는 요약을 하고 다시 한번 참여와 또 실천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재동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사로서 마무리 메시지를 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종결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균형 잡힌 강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용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만들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해보지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런 비율들을 잘 고려해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자료를 실제로 이제 만들 때 슬라이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텍스트를 한 장표에 집어넣게 되면요, 가독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순하게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성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짜집기를 하더라도 내가 만든 자료에는 통일성 있게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명확한 데이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주제는요,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만 하면 되냐가 아니라 설계하기 앞서서 이 설계를 위해서 분석도 필요하겠죠. 네.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과제의 목적은 이 에디 모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과 설계 단계를 아, 실습을 통해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양하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10월 12일, 돌아오는 일요일 자정까지고요. 제출 방법은 LMS에 PDF 형태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름, 언더바, 주제, 이렇게 파일명을 넣으시고요. 작성은 워드나 한글로 작성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PDF로 저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제는 여러분들이 강사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 그중에서도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이 교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주제가 아, 그런 주제로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제 예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수행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요, 먼저 어,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생략을 하고 교육 요구 조사, 요거 하나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량 모델링을 한달지, 직무 분석을 한달지, 뭐 여러 가지 참고 자료들을 다 검토하는 그것까지 하게 되면요, 너무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해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교육 요구 조사를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궁금했던데요. 또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자주 나왔던 어떤 주제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간이로 한 5명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어,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 대상으로 어, 질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조사 방식인데요. 이렇게 물어서 설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들, 또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구글 트렌드에 여러 가지 어떤 최신 키워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신문 기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이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설계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교육 내용과 그거를 어떻게 배열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교육 방법이나 매체 부분은요, 제가 픽스를 해 놓을게요. 동영상 형태로 제작을 해서 유튜브로 제공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네,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2차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개발을 하는 것, 개발을 하는 실습은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5분 정도 분량으로 동영상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건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영상 강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교육 목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템플릿을 LMS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템플릿을 보시고 한두 장 정도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PDF로 저장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제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한번 네, 실제로 여러분들만의 과정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연휴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